아니, 한국 지하철을 타고 LA에 갈 수 있다고? 여기는 LA에 있는 한 회의실. 발표를 하고 있던 여성의 말을 듣던 이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여자에게 되묻고 있는데요. 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고 간 건지 한번 알아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메리예요. 저는 LA 지하철 공사 메트로에서 일하고 있죠. 입사한 지 10년 차로 최근에는 차량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LA 지하철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답니다. 사실 요즘 LA 지하철은 참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무엇보다 노후화된 열차가 가장 큰 골칫거리죠. 낡은 차량에서 풍기는 불쾌한 냄새, 요란한 소음과 진동까지 도무지 쾌적한 승차 환경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이에요. 게다가 잦은 고장으로 인한 지연 운행까지 겹치면서 시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이죠. 이대로라면 LA 지하철은 점점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지하철이 될 거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어요. 지금도 충분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하철 사용도가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걸 극복하고자 최신형 전동차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최신형 전동차라면 이런 골치 아픈 문제들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쾌적하고 안락한 실내 환경, 안정적이고 정숙한 주행 성능까지. 승객들이 LA 지하철에 대해 거부감을 심어주지 않는 것이 가장 1순위였어요. 덤으로 무엇보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게 줄어들 수 있죠. 문제는 이런 굵직한 프로젝트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솔직히 전동차 교체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내부적으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실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 내부를 설득하는 데 앞장섰죠. 임원진을 상대로 LA 지하철의 열악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친환경 전동차 도입이 시급함을 역설했어요. 더불어 예산 확보를 위해 시정부와도 끈질기게 협의를 진행했죠. 회의실을 뛰어다니며 프레젠테이션도 수없이 했고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밤을 지새우기도 했어요. 시청과 시의회를 수차례 방문해서 설득에 나섰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이번이 안 되면 앞으로도 안 될 거라는 느낌이 와서 어느 순간보다 열심히 뛰었죠. 그렇게 1년 넘게 매달린 덕에 기적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시의회에서 전동차 교체 예산안이 최종 승인된 거 아니겠어요? 그 순간에는 얼마나 눈물이 날 것만 같은지 눈물을 참느라 혼났어요. 하지만 기쁨을 만끽할 시간은 없었죠. 왜냐하면 실제 전동차 도입이라는 큰 숙제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다음 단계를 진행했어요. 우선 세계 주요 도시의 지하철 시스템을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죠. 선진 사례를 배우고 접목한다면 성공적인 전동차 도입이 가능할 테니까요. 런던, 파리, 도쿄, 베이징 등 해외 유명한 도시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어요. 각 도시 지하철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LA 지하철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는 게 목표였죠. 하지만 책상에 앉아 인터넷만 검색해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대한 결심을 했죠. 주요 도시 몇 곳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 조사를 하기로 한 거예요. 현지에서 지하철을 타보고 운영 노하우도 몸소 체험해 보자는 취지였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게 가장 값진 자산이 될 테니까요. 물론 혼자서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를 뚫고 나간다는 게 만만치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했죠. 무작정 가기보다는 해당 도시 지하철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구하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했어요. 마침 회사에서도 이번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당장 미국 내 석학들에게 자문을 구하라고 지시했어요. 운 좋게도 제가 속한 팀에는 미국 명문대 출신의 동료들이 많았죠. 동료들이 배웠던 교수님들 중에 각국 교통 시스템에 조예가 깊은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동료들의 도움으로 서너 분의 교수님들을 모실 수 있었죠. 먼저 일본 철도의 해박한 스즈키 교수님, 중국 통으로 알려진 리 교수님, 영국 출신으로 해리 교수님 등이었어요. 이분들께 저희 프로젝트의 취지와 목표를 설명드리고 조언을 구했죠. 서로의 전문 지식을 공유하면서 활발히 소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해리 교수님이 놀라운 제안을 해주셨어요. 메리, 혹시 한국 서울의 지하철도를 조사 대상에 넣어보는 게 어떨까요? 순간 깜짝 놀랐죠. 한국이라면 그저 신흥국의 수도쯤으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귀가 솔깃해지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벤치마킹 대상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달까요? 이렇게 해서 일본, 중국, 한국행 출장 계획이 확정되었어요. 각 도시마다 3박 4일 정도 일정을 잡아 지하철 노선을 샅샅이 누비고 다닐 계획이었죠. 교수님들께서 주신 조언을 바탕으로 꼭 봐야 할 포인트들도 모두 메모해 뒀답니다.
드디어 일본에 도착했어요. 첫 목적지는 도쿄의 심장부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지하철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신주쿠역이었죠. 그 압도적인 크기에 절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역사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되더라고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는 건 둘째치고 노선도를 봤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니까요. 마치 실뭉치처럼 얽힌 노선들 속에서 정신이 아찔해지는 걸 느꼈어요. 알고 보니 그 복잡함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도쿄 지하철은 최소 10개 이상의 운영회사가 각자의 노선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겠어요? 이 노선은 도쿄 메트로, 저 노선은 도에이 지하철 같은 식으로 말이죠. 그러다 보니 환승이 복잡할 수밖에요. 게다가 요금 체계도 불편하더라고요. 환승할 때마다 별도의 운임을 내야 해서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었어요. 게다가 기본 요금 자체가 만만치 않아서 교통비가 부담스러워질 정도였죠. 운영회사끼리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게 문제였죠. 하지만 가장 걱정스러웠던 건 안전 문제였어요. 출퇴근 시간에는 엄청난 인파로 인해 승강장이 위험해 보일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스크린도어 같은 안전 장치가 없는 역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스즈키 교수님 말씀으로는 이런 위험 요소로 인해 사고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인명사고 때문에 연착도 자주 된다고 했죠.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 같다고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내내 불안감이 떠나지 않았어요. 낡은 차량에선 이상한 소음과 냄새가 났고 에어컨 성능도 좋지 않아 더운 여름엔 견디기 힘들 것 같았죠. 승객 편의성 측면에서 많이 아쉬운 대목이었어요. 거기다가 지하철의 폭도 좁아서 LA에 비해 지하철도 작다는 느낌이 확 와닿더라고요. 물론 일본 지하철의 장점도 있었어요. 역무원들의 응대가 인상적이었어요. 언제나 45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달까요? 이는 승객을 대하는 서비스 정신의 발로라고 느껴졌죠. LA 지하철에서도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면 좋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이마저도 도움이 필요한 것에 비해 역무원들의 수가 너무 많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도쿄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일본의 장단점이 뒤엉킨 채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기대한 만큼 충족시켜주지 못한 느낌도 들었죠. 일본에서의 경험을 곱씹으며 중국 베이징으로 향했어요. 솔직히 걱정되는 부분이 컸는데 다행히 중국행은 리 교수님께서 동반해주신 덕분에 걱정을 좀 덜 수 있었죠. 급성장하는 중국의 수도에서 지하철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열차에서 내리는 순간 저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웅장함의 극치였어요. 한눈에 봐도 엄청난 규모의 역사에 현대적인 디자인까지 더해져 압도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죠. 하지만 이내 환상은 깨지고 말았어요. 웅장한 역사를 가로지르려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감이 오질 않는 거예요. 온통 중국어뿐인 안내판을 보고 속이 타들어갈 것만 같았다니까요. 마침 영어로 된 표지판이 보여서 안심했는데 자세히 보니 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알고 보니 그건 영어가 아니라 중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한 거 아니겠어요? 역을 의미하는 스테이션이 중국어 병음인 잔이라고 쓰여 있으니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요. 이러다간 길을 잃을 것 같아 덜컥 겁이 났죠. 리 교수님 도움이 아니었으면 승강장으로 갈 수도 없었을 거예요. 역시나 예상대로 승강장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어요. 중국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 이해는 가지만 그 광경은 경악 그 자체였죠. 도쿄의 혼잡함을 넘어서는 수준이었달까요? 밀려드는 인파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겨우 지하철에 탑승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코를 찌르는 냄새가 풍기는 게 아니겠어요? 한여름도 아닌데 온 차량의 땀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환기 시스템이 미흡한 건지 사람이 너무 많은 건지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였죠. 게다가 매너도 말이 아니었어요. 어떤 승객은 전화로 큰 소리로 떠들어대고 또 어떤 이는 스마트폰 동영상을 아예 스피커로 틀어놓고 보는 거예요. 제가 중국어를 할 줄 알았다면 이어폰 좀 꽂아라 하고 말해주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개의치 않는 듯 했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중국 지하철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어요. 시설은 현대적이지만 정작 승객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은 찾아볼 수 없었달까요. 특히 외국인인 저로선 정보 접근성이 너무나 떨어져서 낭패였죠. 리 교수님과 헤어지고 저는 중국 지하철에 대해서 더 찾아봤어요. 알고 보니 최근에 지하철 전동차가 두동강이 나버린 사건이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이런 큰 사건이 있는 곳에 전동차를 들여오기에는 아무래도 안전상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일본과 중국을 가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바라는 것을 찾지 못해서 그런지 한국행은 가지 않는 것이 좋을까 고민이 많이 됐어요. 하지만 해리 교수님께서 강력 추천해 주신 곳이기도 하고 편히 여행하라고 박 교수님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걸 무시할 순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한국으로 향했고
도착해서 공항을 나서는데 저 멀리 박 교수님께서 손을 흔들고 계시더라고요. LA에 계실 때 화상 미팅으로 잠깐 뵌 적이 있었는데 실물로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스크린 너머로 봤을 땐 몰랐는데 정말 잘생기고 멋있는 분이시더라고요. 까만 눈동자에서 지성미가 물씬 풍기고 훤칠한 키에 근사한 체격까지 저도 모르게 박 교수님을 훑어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실례이겠다 싶어서 다른 곳으로 얼른 눈을 돌렸죠. 교수님의 안내를 받으며 공항철도에 올랐어요. 일본과 중국에서 본 것과는 다르게 밝고 깨끗한 실내에 저도 모르게 기분까지 절로 좋아지더라고요. 객실은 확실히 일본에서 탄 지하철보다 훨씬 널찍해 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역시 의자였어요. 일본의 지하철 의자 재질은 천으로 감싸져 있어서 꿉꿉한 냄새가 나고 얼룩덜룩 더러운 것이 묻어 있었는데 그에 비해 한국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 깔끔한 게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박 교수님께서 이 의자에 열선까지 있어 겨울에는 따뜻하게까지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추가로 여름에 지하철이 어떤지도 설명해 주셨어요. 항상 한국의 지하철은 최저 18도를 유지하고 그보다 더 높은 온도를 원하는 사람은 양냉방 칸으로 이동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일본의 지하철을 탈 때 천장에 먼지가 덕지덕지 붙은 선풍기를 보면서 기겁했었는데 역시 한국은 어떻게 해서든 지하철의 쾌적함을 유지하는구나 생각했어요. 열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어요. 덜컹거림 없이 매끄러운 주행이 인상적이었죠. 마치 고급 세단에 탄 듯한 느낌이랄까요? 소음과 진동 없는 정숙한 실내 덕분에 교수님과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지하철역 내에 들어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일본과 중국과 다르게 공기의 쾌적함이었어요. 퇴근 시간이라서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하철 공기가 습하거나 꿉꿉한 점이 없었죠. 우스갯소리로 박 교수님께 한국의 지하철은 공기도 좋나 봐요. 라고 장난을 쳤는데 교수님께서 웃으시면서 한국의 지하철은 승강장 강제 배기 시설로 공기를 정화한다는 게 아니겠어요?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공기마저 관리를 하는구나 싶었죠.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이 워낙 신기해서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다가 제가 다리를 잘못 짚은 거 아니겠어요? 그때 교수님께서 제 손목을 확 잡아서 이끌어 주시는데 덕분에 다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제 손목을 잡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는지 몰라요. 교수님의 박력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졌죠. 그리고 다친 곳은 없냐고 물어봐주는 스윗함까지 저도 모르게 교수님께 푹 빠질 뻔했다니까요. 한국 남자들은 원래 이렇게 잘생기고 스윗한가요? 일하러 왔는데 뭐 하는 거냐 하며 생각하며 열차 내에서 또 구경할 게 없나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런데 열차 내 모니터 화면이 제 눈길을 사로잡는 것 아니겠어요? 노선도와 실시간 위치 정보는 기본이고 이 모든 정보가 내게 국어로 제공되는 걸 보고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교수님과 모니터 화면을 보며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문득 눈이 마주친 거예요. 아까 생각이 나서 순간 볼이 화끈 달아오르더라고요. 씩 웃으면서 눈웃음이 있는 것이 설레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박 교수님을 빤히 쳐다보다가 제 배에서 갑자기 천둥 소리 같은 꼬르륵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에 숨고 싶었습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맛있는 것을 사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한 한정식을 데리고 가주시더라고요. 도착한 곳은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한정식 집이었어요. 외관부터가 평범한 식당과는 달리 고즈넉한 한옥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한국에서 한옥이 유명하다는 것은 듣고 있었지만 이렇게 나무로 만들어진 문을 열고 들어서니 느낌이 너무 새로웠습니다. 오래된 건물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낡은 느낌이 들지 않은 점이 너무 신기했죠. 탁 트인 마당을 지나 맞이한 내부는 소박하면서도 우아한 한국의 미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자리는 창가 옆 조용한 구석에 마련되어 있었고 창밖으로는 정원의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따뜻한 녹차와 함께 메뉴판을 갖다 주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서비스는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대접받는 느낌이 들어 너무 기분이 좋아졌죠. 박 교수님께서 주문을 해주시고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일하시는 분이 엄청 많은 반찬들을 들고 오시더라고요. 각양각색의 색깔과 모양을 한 반찬들이 한 상 가득 차려졌고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매콤해 보이는 김치였습니다. 매운 것을 처음 먹어보는 저는 좀 걱정이 됐는데 교수님께서 주문해 주신 걸 또 안 먹어볼 수 없겠더라고요. 한 젓가락 해서 입에 넣어보는데 신선한 배추의 아삭함과 고춧가루의 매콤함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생각보다 맵지 않고 은은한 달콤함과 짭짤함이 어우러져 계속 먹게 되는 거 있죠? 그렇게 김치만 한두 입 먹고 있는데 그런 저를 보면서 교수님께서 흐뭇하다는 표정으로 웃고 계시더라고요. 이어서 나온 메인 요리는 바로 갈비였어요. 부드러운 갈비가 숯불에 구워져 나오자
고소한 냄새가 식당 안을 가득 메웠죠. 갈비는 겉은 바삭하면서도 속은 육즙이 가득 차 있어 한 입 베어 물면 입안 가득 고기의 풍미가 퍼졌어요. 갈비에 곁들인 소스는 달콤하면서도 약간의 매콤함이 더해져 고기의 맛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김치도 너무 맛있었는데 갈비는 정말 멈출 수 없이 맛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반찬으로는 다양한 나물과 장아찌라는 게 나왔는데 이 반찬들이 갈비의 느끼함을 중화시켜 주더라고요. 특히나 시원한 오이소박이와 달콤한 연근조림은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서 갈비의 풍미를 더욱 살려줬죠. 이런 조합이 처음이라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한국의 음식이 유명한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맛의 조화가 잘 어우러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니까요. 잘 먹는 제 모습을 보면서 박 교수님은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는 디저트로 전통 차와 한과가 나왔습니다.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한과는 차를 먹으면서 나중에는 꼭 여행으로 한국을 다시 와야겠다 다짐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국에 있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죠. 공항에 도착해서 교수님과 떨어지기 싫었지만 아쉬움을 잠시 접어야 할 때였어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내내 교수님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지하철을 배우러 간 것이었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생각나는 사람을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죠. LA에 도착한 후에는 머릿속이 온통 서울 지하철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그 놀라운 경험을 어떻게 LA 지하철 혁신에 녹여낼 수 있을지 고민하며 밤새 보고서를 작성했답니다. 제안서의 핵심은 명확했죠. 서울 지하철의 우수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것을 LA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거예요. 보고서 발표를 위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드는 내내 박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분의 날카로운 통찰과 따뜻한 조언 덕분에 제안서는 더욱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죠. 프레젠테이션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연단에 섰어요. LA 지하철의 미래를 바꿀 중대한 자리였으니까요. 이때까지 노력한 것을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반응을 살폈는데 다행히도 대성공이었어요. 시의회 의원들도 시민단체들도 모두 열렬히 호응해 주셨죠. 그 이후에 입찰을 거쳐 마침내 한국의 지하철 제조사 중 한 곳이 수주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박 교수님과 저는 어떻게 됐냐고요? 지하철 핑계로 한국에 몇 번 더 가니 박 교수님께서 먼저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주 먼 장거리지만 저희는 예쁘게 잘 사귀고 있습니다. 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박 교수님을 보러 한국에 또 가게 되면 맛집을 데려가서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은데 추천해 주실 곳 있으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겪은 해외 감동 사연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